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한자 풀이 22번째입니다. 사실은요, 배정한자 이제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는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려운 거죠. 생각만 하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한자의 원리와 논술에 동시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글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은 이게 수레차라는 것도 배웠고요. 이게 클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수레가 너무 크다 보면 나무를 덧대게 돼 있죠. 덜컹거리니까요. 그래서 수레에 크게 덧방나무를 덧대었다는 데서 원래의 의미는 덧방나무 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덧방나무는 수레의 안전함을 돕는다 해서 도울보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엔 돕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보국안민,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보국안민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보좌관 할 때 쓰는 보자도 이때도 도울보자, 도울좌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돕긴 돕는데 어느 한 부분이 빠져서 도와주는 건 기울보라고 그래서 우리 보약할 때 쓰는 자고요. 이 도울보는 마치 덜커덩거리거나 커서 걷잡을 수 없을 때 뭔가 도움을 주는 도울보자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보약서라 그러니까 이보자를 쓴 아이들이 있어요. 어원적으로 음으로는 똑같아요. 도울보, 도울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덧방나무를 덧댄 것처럼 돕는 거고, 하나는 기우어서 어느 한 부분이 헤어졌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그럴 때의 글자가 다르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향기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틀림없이 향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향기향 옆에 돌아갈 복자, 향기가 돌아다닌다. 향내죠. 그래서 이걸 향기복, 향내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향기향과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향기향은 머물러 있든 움직이든 향기예요. 그런데 향기 복자는 움직이는 것,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언제 가장 위급하고 황당한 경우를 겪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방구 낀 놈이 나가고 다음 사람 탔을 때 참 당황스럽죠? 네, 이것이 향기 복자입니다. 왜냐? 분복이라고 해서 향기는 움직이거든요. 향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향기는 움직입니다. 그것이 악취가 됐든 미향이 됐든 향기는 움직여요. 악취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분향, 아주 좋은 향내는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줄 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갈착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 봐도 가다가 만나는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풀초 옆에 밑에 만날 뽕자, 즉 풀 중에서 허구한 날 지나가다 만날 수 있는 풀 뭐였느냐면 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쑥뽕자예요. 옛날에 쑥은 지나가다 허구한 날 만날 수 있었죠. 봉생마중, 쑥이 산밭 가운데에서 자라다라는 뜻이죠. 우리 또 복례산, 네, 복례산 제일봉, 그럴 때 쓰는 여름철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죠.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저 쑥뽕자는요, 만날뽕이 음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도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언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언덕의 두덕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덕이었다가 이게 딱 세워지면서 이렇게 됐고요. 가로 세로죠. 그러면서 언덕부입니다. 즉 지명으로 쓰일 때 곡부 그러면 언덕에 어떤 지명이 있는 언덕이 있으면서도 그 마을에 이렇게 곱게 이렇게 굽이져 있는 곳, 그것이 아마 곡부였지 않겠나. 물론 공자의 산소가 있는 중국 땅을 곡부라고 합니다. 지명자로 쓰인다는 얘기죠. 땅 이름으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때 고을부하고 또 언덕부하고 어떻게 다르냐. 언덕은 부로 음이 나고 고을은 읍으로 음가가 나는데 이것은 언덕을 나타내는 부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어떤 글자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비부자와 세금을 합쳐놨다. 무언가 재미있는 글자가 될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원래 아비부는 이렇게 손에 휘초리를 잡고 있는 모양이었죠. 휘초리. 즉, 금솥으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손에 꼭지를 잡을 수 있도록 된 쇠덩어리, 그게 뭐냐? 가마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마부자입니다. 우리 부자 그러면 뭐냐? 가마솥에 뭘 넣고 삶는 것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부산할 때는 지명으로 쓰인 경우죠. 아마
부산 동네에는 가마솥이 많았거나 아니면 그곳 생긴 것이 꼭 가마솥 모양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란 이름이 생겼겠죠. 물론 제 생각엔 부산에는 아마 솥에다 넣는 생선이 많이 삶다 보니까 그 가마솥이 집집마다 널려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내륙 지방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부산이었지 않겠나. 제 설명이 부산하다고요. 네, 그럼 다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는 스승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전할전자하고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린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클뽀자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이제 사람인 마디촌, 즉 사람들 중에서 너 잘 되라고, 큰 인물이 되라고 법도에 맞게 가리키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승부자예요. 그런데 전할전자는 여 밑에 삼각형이 있고 마늘 사사로울사가 있고 이 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할전자입니다. 전할전자와 스승부자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부할 때 쓰는 자고요. 부의할 때 쓰는 자입니다. 이때 부의는 만주국의 황제 이름이죠. 마지막 황제 부의 기억나나요? 네, 그 다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향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풀과도 관계가 있고요. 같이 볼까요? 풀초 밑에 나눌 뿐, 즉 풀이라는 어떤 꽃에서 나뉘어서 퍼지는 것이 향기다 해서 향기분이라는 글자입니다. 물론 지명자로도 많이 쓰이고요. 분방 그러면 좋은 냄새나 향기를 우리 분방이라고 그래요. 이 방자는 꽃다울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만 이해해도 한자는 단어로도 이해되고 한자로도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법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법붕 옆에 세조. 즉 법붕이라는 음가를 따서 세붕이라는 글자인데 이건 세조죠. 부스는 당연히 세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법붕은 원래 무슨 자를 본딴 거냐면 봉황새를 본딴 글자입니다. 봉황새가 날면 다른 새들이 따라 나른 데서 벗이다 해서 법붕자로 쓰인 글자죠. 그 다음 새, 즉 어떠한 새를 더하여서 곤어가 변화해서 된다는 새의 전설적인 새붕자입니다. 우리 주세붕 할 때 쓰는 자인데 주세붕은 조선시대 학자였죠. 그런데 이 세붕자는 세조라는 버드라는 개념보다는 곤어라는 물속에서 몇백 년을 산다는 물고기가 있어요. 곤어. 물론 중국 사람들은 뻥문학이라는 거 알죠? 몇백 년 살 물고기가 있으면 그놈이 세상 다스리지. 지가 무슨 물고기요 그게? 물고기가 아니고 그건 신선이죠. 그쯤 되면. 무슨 얘기냐? 몇백 년 산다는 곤어가 한 번 날면 천리를 간다는 새로 변하는데 그걸 붕이라고 그래요. 그 붕은 한 번 날개짓하면 천리를 가고 또 이슬이 아니면 먹지를 않고 오동나무나 소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데요. 이쯤 되면 거의 뻥문학의 마지막 결정판쯤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라산 문학의 대표작이 뭐예요? 알리바바죠. 그거의 또 대표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요술램프 아닙니까? 그쯤 되면 이것도 뻥문학의 마지막 결정판이라고. 이쯤처럼 중국 문학의 노자서에서 등장하는 뻥 중에 아주 가장 뻥 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오늘 참 뻥뻥거리는데 이 새 붕자입니다. 이 붕이라는 새는 의미상으로는 자기의 품은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비유컨대 이런 새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잡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클비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이 아니불자는 하늘로 날아간 새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아니불이죠. 그런데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기준선을 또 놨습니다. 새가 날아가서 저 멀리 간다는 데서 클비라는 글자로 쓰였습니다. 또는 으뜸비라고도 해요. 우리 그래서 비기 그러면 큰 사업을 이루는 기초라고도 하지만 비자 그러면 황제의 맏아들 태자를 얘기합니다. 이때 클비 으뜸비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비자 그러면 비자금만 떠올리는 사람은 가슴이 좀 시커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권 비자 떠올리는 사람은 마음이 심란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비자하면 태자 그러면 전생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죠. 저 야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밭점 밑에 견줄비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밭에서 나란히 견주면서 무언가 일을 해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도울 비자입니다. 우리 비보 그러면 서로 돕는 것을 비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 여러분 밭일이나 논일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죠?
옆 사람과 보호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요. 서로 배려를 합니다. 벼베기를 하는데 혼자 잘 된다고 막 가십시오. 그럼 뒤따라오는 사람 지쳐서 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참이 나옵니다. 막걸리. 일명 진통제라는 거죠. 한 잔 먹새그려 하다가 옆 사람 사정없이 낯질합니다. 자기 손 베는 줄 모르고. 이것이 거의 진통제 수준이죠. 네, 막걸리 문화, 우리나라 거의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화죠. 도울비는 이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란히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면서 돕는다 해서 도울비자입니다. 그러니 이쯤 부려먹으면 거의 뭡니까? 직원들도 이쯤 부려먹을 CEO쯤 되면 이거 대단한 CEO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하다가 없으면 잘라버리는 게 요즘은 아주 능수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같이 나란히 가는, 소위 말하면 상생하는 문화였습니다. 서로 사는 문화였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견줄비자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반드시 필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같이 볼까요? 견줄비 밑에 반드시 필. 남과 견줄 때는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삼가해야 된다 해서 삼갈비자라고도 하고, 견주도록 마음을 반드시 기필한다 해서 상갈비라고도 합니다. 수구스러울 비라고도 하죠. 우리 징비록 그러면 임난후 서예 유성룡이 지은 책이죠. 징비록 할 때 쓰는 비는 바로 삼갈비자입니다. 사실요, 삼가하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견줄 때는 반드시 자기 마음에 삼가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런데 비하면 요즘은 떠오르는 건 왠지 가수하고 탤런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름날에 오는 비밖에 없든지. 네, 저는 학점 B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어째 그리 A 맞기가 힘들든지. 제가 그래서 A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수풀림 옆에 터럭 자랄 삶. 무엇은 뜻일까요? 이 숲처럼 꽉 찬 내용과 그 그림자, 즉 외관과, 즉 내용과 외관이 서로 꽉 찼다는 데서 원래 이게 빛날 빈자입니다. 뭐 반짝반짝 빛난다는 게 아니고 내용도 충실하고 외모도 충실한 걸 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람 이름에 많이 나요. 예를 들어 수빈이, 효빈이, 뭐 충빈이 뭐 다 넣죠. 빈빈 그러면 외모와 재질 또는 형식과 내용이 서로 알맞게 갖추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름자에 이자 넣으면 왠지 좀 있어 보여요. 원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뭐 세계 미남 중에 뭐 뽑혔다는 원빈, 원래 빈합니다. 이 빈자는 내용이 분명히 만들어진 글자가 그거잖아요. 외관과 내용이 어우러져서 빛난다. 저도 외관은 빛나요. 왜 빛나는지 알죠?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반사정형으로 빛납니다. 내용이 충실치 못한데 한스러울 뿐이죠, 저도.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물수와 넉사, 왠지 물과 관계에 있다는 것 짐작하셨죠? 여러분도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용이 빛납니다. 외모 빛납니까? 그럼 원빈되는 겁니다, 바로. 네,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 옆에 넉사,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사방에 퍼져 있는 물이름. 그래서 이걸 물이름사라고 그러죠. 우리 사천성, 중국에 있는 성 이름이죠. 그 다음 우리 사비, 이것은 부여를 옛날에 사비성, 사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여를 가보면 알지만 사방에 물이 흐릅니다. 부여 가보셨나요? 그 물 흐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고란사 앞에 낙화함이라고 아십니까? 네, 백자왕, 의자왕이 뭐 삼천궁녀 어쩌고. 여러분, 설마 삼천궁녀를 빠뜨린 그런 잔인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고, 떨어지는 꽃인지 궁녀가 떨어지는 게 꽃인지 얼마나 멋집니까? 높으냐고요? 제가 가봤는데요, 별로 안 높아요. 떨어져 봐야 수영하면 삽니다. 그 정도입니다. 실제 그러냐고요? 진짜로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학교라는 글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집을 나타내는 엄과 양양을 나타냈죠. 즉 무슨 얘기냐? 집처럼 꾸며 아이들을 양떼처럼 모아놓고 가르쳤던 우리나라 태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태학상, 학교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은나라는 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나라는 상이라고 그랬어요. 학교를. 그래서 우리는 서상 또는 상서라고 하는데, 학교를 이걸 태학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언제부터 있었단 얘기예요? 은나라. 은나라는 뭐예요? 기록문화에서조차 빠질 정도로, 물론 기록문화에 남아있죠. 하은주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태어나면 배우다 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배우다 가죠? 첫 번째, 뭘 배웁니까? 인생을 배웁니다. 두 번째, 뭘 배워요? 고통을 배웁니다. 조금 가다 뭘 배워요? 포기를 배우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인생은 배우다 가요. 배우하다 가는 게 아니고 배우다 간다 이 말이에요. 배우하다 가면 탤런트만 배우가 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래서 공자가 배울학자를 넣어서 평생을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는 다 배우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죠? 어떤 글자입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런 글자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게 원래는 혀설이죠. 이게 지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쉴 사자입니다. 혀만 닫으면 쉬어요. 그 다음 옆에 이건 나물 여자죠. 즉 뭐냐? 쉬면서 여유 있게 편다는 데서 펼서자입니다. 뜻을 펴든 마음을 펴든 허리를 펴든 또는 천천히 한다는 데서 천천히 할 서라고도 합니다. 물론 천천히 할 서자는 나중에 보면 갈척 두인변 옆에 나여자를 쓰죠. 그 다음 우리 이렇게 서미하면 찡그렸던 눈썹을 편다는 데서 근심 걱정하던 일이 풀어져서 안심하는 걸 서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펼서자는요, 이렇게 무언가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펴지십시오. 서미하십시오. 눈썹을 펴십시오. 선생님은 왜 그러냐고요? 저 원래 찡그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왜 매일 인상 쓰고 있냐고. 원래 생긴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눈 떠요. 저 원래 눈 떠도 이만합니다. 이해되죠?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안에서 빛나고 밖에서 빛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지하게 부러운 그런 시간이네요. 여러분 공부 안에서 빛나고 밖에서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